보통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처음 세워둔 정교한 계획표나 그 청사진 그대로 모든 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일 겁니다. 네, 맞아요. 건축이나 엔지니어링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고요. 우리 일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인생의 장기 목표를 세울 때도 우리는 늘 그런 기계적인 정밀함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필요한 부품을 정확히 계산해서 공장에서 찍어내고 설계도에 딱 맞춰서 조립하는 통제 가능한 방식 말이죠.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어떻게 그 안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푹 빠져볼 거거든요.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맹신하는 게 바로 그 통제된 이분법적 환경이잖아요. 결과를 미리 시각화하고 쪼개는 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뛰어들 이 심층 탐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완벽한 청사진과 조립 설명서가 오히려 창조적인 결과물을 메마르게 한다는 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칠처가 정말 대단한 책이거든요. 네, 바로 건축가이자 사상가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시리즈 질서의 본질 제2권 중 제2부 살아있는 과정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어떤 내용의 지도를 들고 계신지 정확히 아실 수 있게 서두의 장 제목들을 쫙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좋아요. 우리는 제6장 생성된 구조를 출발점으로 삼고요. 제7장 근본적인 분화 과정, 제8장 단계적 적응, 제9장 각 단계는 항상 전체를 향상시킨다를 거쳐서 생명력의 원리를 추적합니다. 벌써부터 그냥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10장 항상 살아있는 중심 만들기, 제11장 전개의 순서, 제12장 모든 고유한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고요. 제16장 형태 언어와 스타일, 마지막으로 제17장 단순성에 도달하는 거대한 여정입니다. 와, 이 책이 제시하는 철학은 표면적으로는 건축에 관한 거지만요. 본질적으로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조직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돌과 콘크리트 같은 무생물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건가요? 저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생명력 있는 구조는 결코 무력으로, 막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들어질 수 없다. 약간 설계도대로 척척 짓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완벽하게 완성된 디자인을 딱 정해놓고 현실에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거든요. 생명력은 오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생성되어야만 합니다. 아, 만들어진 것과 생성된 것의 대립이군요. 사실 우리는 막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획일적인 프랜차이즈 건물처럼 도면을 현장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자는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아주 직관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져옵니다. 생쥐 배아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생쥐배아요? 건축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물학이 나오는군요. 네네, 들어보세요. 배아가 11일차에서 15일차로 접어들면서 발이 형성될 때를 보면요. 자연은 공장처럼 발가락이라는 부품을 밖에서 따로 생산해서 발목에 탁 조립하지 않아요. 아, 부품을 밖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다. 네. 대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포라는 덩어리, 즉 그 전체가 환경 내에서 서서히 분화하는 거죠. 조직이 두꺼워지고 접히고 갈라지면서 기하학적으로 새로운 형태가 내부로부터 쫙 펼쳐지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이걸 전개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 자체가 스스로 갈라져 나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인쇄된 종이접기 설명서를 보고 억지로 꾹꾹 눌러 접는 거랑 실제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주변 흙이나 바람에 반응하면서 잎을 틔워내는 거의 차이 같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건축과 도시도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생성될 때만 생명력을 가진다고 책에서는 말해요. 카리브해 과들루프의 오래된 거리가 대표적인 예거든요. 과들루프 거리요? 거긴 설계자가 없었나요? 네, 한 명의 마스터 플랜 설계자가 책상에서 쫙 그어낸 선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오후 3시의 햇빛 각도, 사람들이 오가는 동선,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분화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완벽한 계획표 없이 유기적인 흐름에만 맡기면
결국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인 판자촌이나 난장판이 되어버리지 않나요? 설계 기준점이 없다는 건 엄청 위험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유기적이라는 말을 무작위적 시행착오랑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제시하는 아주 정교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제7장부터 10장까지 관통하는 구조 보존적 변형이죠. 구조 보존적 변형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기존 구조를 지킨다는 뜻인가요? 네, 어떤 새로운 걸 더할 때 이미 그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재된 표대를 파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변형을 허용하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냥 건물을 새로 지으면 기존 공간은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이 완벽한 사례로 등장합니다. 이 광장은 무려 서기 560년부터 1300년까지 1000년 가까이 걸쳐 완성됐거든요. 1000년이요? 와, 당연히 1000년 뒤를 내다본 청사진은 없었겠네요. 없었죠. 하지만 각 시대 건축가들은 건물을 추가할 때마다 광장에 지닌 보이지 않는 힘의 축을 철저하게 존중했어요. 빈 공간의 힘의 축이라는 건 그 건물이 없는 텅 빈 바닥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뼈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종탑을 세울 때 그냥 눈에 띄는 빈자리에 푹 꽂아 넣은 게 아니에요. 기존 광장이 두 개의 거대한 직사각형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네네. 건축가들은 그 두 공간의 흐름이 만나는 아주 미세한 지점을 찾아내서 종탑을 배치한 겁니다. 종탑 덕분에 두 공간 경계가 뚜렷해지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딱 연결되는 효과를 낳았죠. 텅 빈 공간에 강한 중심을 만들어서 기존 구조를 폭발적으로 향상시킨 거예요.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 올릴 때마다 이 건물이 얼마나 멋진가가 아니라 이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공간이 어떻게 더 단단하게 결속될까를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마치 블록 덧붙이는 레고가 아니라 진흙을 빚는 조각가처럼요. 여기서 알렉산더의 15가지 변형이라는 도구가 쓰이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 15가지 변형은 무에서 유를 발명하는 마술이 아니고요. 방금 산마르코 종탑처럼 강한 중심을 만들거나 경계를 뚜렷하게 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기하학적 방식들이에요. 아, 미술에서도 이게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앙리 마티스의 그림 이야기요. 아, 맞아요. 마티스가 여인의 얼굴을 그릴 때 붓을 들어서 머리카락 윤곽선을 그리잖아요. 그 선은 단순히 머리카락이라는 부품이 아니에요. 그럼 얼굴의 여백을 규정하는 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선이 경계가 되고 그 덕분에 얼굴의 뺨이라는 거대한 중심이 확 살아나게 됩니다. 매 붓터치가 이전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 구조를 보존하는 과정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창조의 모든 과정이 기존 구조에 순응하고 돕는 데만 집중한다면 파괴적 혁신이나 완전히 새로운 창조는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과거 지향적인 것만 나올 것 같은데요? 기존 구조를 보존한다는 게 옛날 걸 그냥 베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잠재된 맥락을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분화시키기 때문에 결과물은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으로 보여요. 아, 주변을 짓밟고 혼자 튀는 게 아니라 환경이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기적인 분화 과정이 필연적으로 20세기 기계적 건축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제11장 12정에 나오는 바로 모듈화의 죽음과 완벽한 고유성의 탄생이죠. 모듈화의 죽음이요? 부품 규격화해서 조립하는 현대산업 핵심을 부정하는 거네요. 막 맥도날드 매장이나 일본 자동차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거요? 네, 기계적 과정은 전체 맥락을 무시하잖아요. 사이즈가 똑같은 철골이나 유리창을 수만 개 찍어내서 조립하죠. 확장성에는 좋겠지만 살아있는 생명 과정에서는 부품이 미리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품은 오직 전체 안에서 분화하며 태어나야 하니까요. 자연에서는 똑같은 부품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거군요. 아, 책에 나온 이슬방울 비유가 생각나네요. 네, 나뭇가지에 이슬이 맺힐 때 겉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거든요. 잎사귀 끝, 줄기 아래 바람 방향에 따라 환경에 미세하게 적응하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형태를 갖게 되죠. 수작업으로 테라초 벤치 만드는 과정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벤치를 공장에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트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업자가 실제 장소에 가서 흙 굴곡 만져보고 나무 풀이 피해서 손으로 직접 곡선을 다듬는 거. 네, 맞아요. 오직 그 풍경만을 위한 고유한 작품이 되는 거죠. 근데요,
제안의 형대인 그 효율성 지상주의자가 엄청 반발합니다. 모든 이슬방을, 벤치를 장소에 맞춰 고유하게 만들면 엄청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청취자 여러분도 당장 내일 처리할 업무가 산더미인데 일일이 고유한 중심을 찾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모든 걸 원시시대처럼 수작업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알렉산더도 이걸 실용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제16장에서 그 해답으로 형태 언어라는 걸 꺼냅니다. 형태 언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한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구조를 건축에 접목했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 매번 새로운 단어를 발명하진 않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단어와 문법, 즉 스키마가 있죠. 하지만 이걸 조합해서 만드는 오늘의 이 대화는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고유한 문장들이거든요. 아하. 건축에서도 지붕이나 창문 만드는 스키마가 시대마다 있다는 거군요. 단순히 껍데기 카탈로그가 아니라 막 창문은 가로세로 몇 미터로 뚫어라가 아니라 네, 방 안쪽으로 빛이 스며들게 모서리에 창을 내어라 같은 유연한 패턴인 거죠. 와, 살아있는 규칙이네요. 그게 체화되어 있으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헤매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제17장에 등장합니다. 1000년에 걸쳐 흐름을 읽고 15가지 변형을 고민하고 고유성을 살려내는 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의 최종 종착지가 어딜까요? 엄청 화려해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궁극의 지향점은 바로 단순성입니다. 네, 수많은 변형을 거쳤는데 결과가 단순해진다고요? 진정한 단순성은 처음부터 텅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적응 과정을 혹독하게 거치면서 전체를 돕지 못하는 쓸모없는 쓰레기들이 전부 자연스럽게 씻겨 나가는 겁니다. 쓰레기가 씻겨 나간다. 네, 책에서는 이걸 듬성듬성한 지역적 대칭만 남은 순수한 상태라고 해요. 구조가 너무 간결해져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음, 그 빈 공간조차도 거대한 기하학적 전체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음조차 구조를 지닌다. 아, 이건 생명력을 더한다는 게 결국 불필요한 걸 깎아내서 본질적 뼈대만 남기는 과정이란 거네요. 위대한 작가가 초고에서 군더더기 단어 싹 다 지워버렸을 때 행간의 여백이 강력해지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치열한 퇴고의 과정이 바로 살아있는 과정인 거죠. 와, 오늘 이 탐구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내일 길을 나설 때 왜 어떤 획일적인 빌딩 앞에서는 숨이 막히고 어떤 오래된 골목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해하게 되셨을 테니까요. 네, 정말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맞아요. 디자인, 업무, 인간관계,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청사진을 강요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존중하면서 다음 단계를 자연스럽게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도 구조를 느낀다는 사실은 알렉산더 논의의 맨 끝자락에 있는 아주 도발적인 사유로 우리를 안내하거든요. 도발적인 사유요? 아직 남은 게 있나요? 네, 바로 근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텅 빈 공간, 물을 그냥 차가운 진공으로 보잖아요. 근데 만약 우주의 빈 공간 기저에 깔린 게 단순히 질량의 부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공간 자체가 차가운 물리 법칙이 아니라 숨결을 품고 있다는 건가요? 약간 생명을 길러낼 자궁처럼요? 네, 빈 공간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생명 잠재력을 품은 인격적 근원이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건 그냥 무생물 조립하는 게 아니죠. 침묵하는 우주의 깊은 근원에 귀 기울이고 그걸 피어나게 돕는 경이로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우리가 세상을 공학적인 부품으로 쪼개서 조립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주와 공간이 품고 있는 그 생명력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고유한 형태를 빚어내며 전개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을 둘러싼 그 텅 빈 공간은 지금 어떤 구조를 향해 나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여백을 일상에서 꼭 한번 마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진 그 텅 빈 구조를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은 여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